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 동력 전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동력 전달 요소가 뭐냐? 저희가 뭐 기계 제품이라든지 이런저런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힘이 어디선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힘이 항상 발생되는 그 지점에서 사용되지는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자동차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엔진이 있겠죠. 차를 옆에서 본 영상 대충 한번 그려보죠. 네, 차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엔진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거나 뒤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타는 일반적인 차들은 앞쪽에 있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 있을 겁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 근데 그 힘이 엔진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바퀴를 불리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바퀴를 불리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여기에서 발생한 엔진의 힘이 여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발생한 게 일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뭔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저희가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축입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을 3개나 달아놨죠. 축, 영어로 샤프트고요. 동력을 전달시키는 막대 모양의 기계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막대 같은 거, 이게 이제 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축에는 종류가 나뉘는데요. 중실축이란 것과 중공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실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막대 형상이 있을 때 가운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공축은 중, 가운데가 공,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마치 파이프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까지 차 있는 중실축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운데가 비어 있음으로써 자체의 무게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이 요구될 때는 중공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축이음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축이음은 뭐냐? 저희가 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항상 이 축이 하나가 온전하게 들어갈 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어져 있다기보다 언젠가는 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 하나의 축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이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축에 연결을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커플링이라는 게 있고 이따가 등장할 뭐 클러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축이음을 통해서 축을 하나의 단체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도 붙여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참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를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도, 강성, 진동, 부식, 온도. 예를 들어 강도와 강성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성질, 강도가 되겠죠. 강성, 이것도 이제 뭐 변형이 좀 덜 오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진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동에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식에도 강해야 좋을 것이고, 온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찰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온도, 열이 오름에 따라서 성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금속의 특징이 있는데요. 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즉 열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축의 종류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축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작용 하중에 따른 분류, 그리고 모양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작용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름 세 가지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차축, 스핀들, 전동축 꼭 외워주시고요. 얘네는 그럼 뭘로써 이렇게 나눠지게 되냐? 작용 하중에 의해서 나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차축 굽힘 모멘트입니다. 굽힘 모멘트를 받는 축을 얘기하고, 스핀들 같은 경우에는 비틀림 모멘트, 전동축은 비틀림과 굽힘 같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처음 보는 단어 등장했죠. 모멘트. 자, 모멘트가 뭐냐?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전력이에요. 갑자기 회전력이 왜 등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봉의 형상이 있었죠. 근데 여기 끝부분에 뭔가 힘이 가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봉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휘겠죠.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가해지는 힘이 꽤나 크다면 이렇게 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안에 티가 날 정도로 휘지 않았을 뿐이지 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휘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휘었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 끝단이 이렇게 회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발생하는 회전력, 이게 굽힘을 유발하는 회전력, 굽힘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뭔가 회전을 하고자 하는데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즉 지름 방향으로 가해지는 이런 힘들에 따라서 회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트를 받고 있는 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동차 바퀴나 철도 차량의 차축처럼 이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들을 주로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이제 차축을 회전축과 정지축으로 나누는데요. 회전축은 저희가 바퀴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퀴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바퀴랑 축이 같이 회전하는 게 이제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퀴만 회전하고 축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정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핀들의 경우에는 비틀림 모멘트였죠. 비틀림 모멘트는 뭐냐? 자, 이번에도 똑같이 원봉입니다. 봉인데 얘를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요렇게 회전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아까 저희 굽힘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었죠? 근데 스핀들에 작용하는 이 비틀림 모멘트는 이 단면에 대해서 자체 회전력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를 저희가 비틀림 모멘트, 왜 비틀림이라고 하냐? 이 봉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으면은 봉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힘이 가해졌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자, 그럼 이쪽에 이제 한쪽만 회전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얘는 회전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겠죠. 그에 따라서 가운데 부분에서 뭔가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스크류바 아시죠? 아이스크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즉, 여기에도 회전력이 작용을 하는데 마치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하게 하려고 하는 회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이거에 대해서 더 딥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동축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가 한 번에 작용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충분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모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축의 모양, 직선, 크랭크 축, 플렉시블 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선축은 저희 지금까지 봤던 이렇게 일직선 형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랭크 축부터가 좀 달라지는데 크랭크 축은요 저희 자동차 엔진에서 많이 쓰거든요. 저희 엔진에서는 이제 폭발력에 의해서 힘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힘이 직선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 네, 그 안에 이제 피스톤 운동하는 로드가 있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 폭발력이 발생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혹은 위에서 아래로 힘이 작용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 작용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발생한 이 직선 운동을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크랭크 축입니다. 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린더의 이 로드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는 걸 얘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얘는 여기 양쪽이 고정돼 있고 얘는 여기에 달려있는 봉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은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갈 때 얘는 또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반바퀴 돌아서 회전을 하면서 또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자동차에서 엔진에서 발생한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에 의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그것이 이제 연결해서 자, 이렇게 바퀴 회전까지 연결되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축이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축인데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플렉시블 축입니다. 플렉시블 축은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일직선 형태의 어떤 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얘도 일직선 아니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힘이 발생한 지점이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꺾여서 어딘가로 연결돼야 된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축, 자, 요런 직선축이 요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고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서 얘가 회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적인 축이라면 얘가 회전했을 때 얘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와서 이렇게 이만큼 돌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전혀 될 수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플렉시블 축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겨먹은 축이냐 그러면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들어진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연상이 되실 것 같아요. 스프링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요. 충분히 휘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쪽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회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의 축을 쓸 수 없을 때는 마치 스프링을 꼬아놓은 것 같은 플렉시블 축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을 붙여드린 거는 얘네가 유독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떠올리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확인하시라고 별을 붙여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회전축으로 치수가 정밀하고 변형량이 적어 주로 공작기계의 주축에 사용하는 축은, 네, 우선 나왔죠.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면 뭐였어요? 스핀들이었죠. 네, 정답은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내용, 공작기계의 주축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다는 거, 이거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공식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별 3개입니다, 무려. 자, 굽힌 모멘트만을 받는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저희 아까 굽힌 모멘트 말고 비틀림 모멘트도 했고요. 비틀림 모멘트랑 굽힌 모멘트를 같이 받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 차례차례 등장을 할 거니까 하나씩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굽힌 모멘트만 받는 축이었습니다. 자, 이때 중실축이라는 게 있고 중공축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이 각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될 거냐? 자, 보시면은 축의 지름 공식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저런 조건을 주고서 이런저런 조건 상태에서 우리가 축을 사용할 때 과연 이 축의 지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름을 해놔야 안전할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무작정 이것만 암기하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그마랑 Z 값을 주고 굽힌 모멘트는 몇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중실축의 단면 계수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이게 단면 계수는 대체 뭐냐, 모멘트는 아까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단면 계수가 뭔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축의 형상에 따라서 축을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가 같더라도 그 받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버티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달라지냐? 형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가운데가 꽉 차 있는 중실축이 있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중공축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당연히 각 단면 형상에 따라서 얘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발생하는 그런 모멘트라든지 응력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축의 지름을 더 키워야 되든지 더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떤 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개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적분도 좀 등장을 하고 저희가 도심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능사 혹은 특히 산업기사까지 가더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 나면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뻗어나갈 때, 공부를 확장시켜 나갈 때 굉장히 좋은 성질이지만 지금 저희 필기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성향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까지 공부하게 드는 시간에 대비 그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 필기 준비하실 때는 그 부분 잠시 넘겨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을 다루는 영상을 한번 올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기사 수준까지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니까 그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단면 계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말씀드렸죠. 축을 만들 때 그 축의 단면 형상에 따라서 얘가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응력 자체를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계수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고요. 이 단면 계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Z는 32분의 파이 D 3승이다.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절대 안 나오는데 이 값을 묻는 문제는 나옵니다. 물어봐 놓고 Z는 16분의 파이 D 제곱이다. 16분의 뭐 파이 D 3승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쫙 준 다음에 이 중에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외우시고요. 자, 이 단면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m은 z 시그마, z값 곱하기 시그마. 그래서 여기 중실축에서는 이제 z값이 32분의 파이 d 3승이니까 즉 굽힌 모멘트 m은 시그마 곱하기 32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죠. 자, 근데 중공축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은 z 시그마라는 식을 꼭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축의 모양에 따른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단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z값을 어떤 걸 넣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저희가 m은 z 시그마니까 중실축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곱하기 32분의 파이 d 3승 요거를 해내시면은 앞에 있는 이 축의 지름 공식 이거를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d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뭐 d의 3승은 자, 나머지 이항을 해주면 파이 시그마 분의 32 곱하기 m,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d의 3승 어떻게 저희가 계산하죠?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저희 계산기 지참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축의 지름 공식은 안 외워도 되냐? 아닙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축의 지름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싹 다 외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별 3개나 붙여드릴 만큼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은 놓치고 가시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외우시기 좀 어렵더라도 꼭 투자하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공식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m은 z 시그마 이건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아, 중공축의 단면 계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암기 결국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꼭 해주시고요. 또 그 밖에 아셔야 되는 거, 자, 중공축의 경우에는 저희 안찌름, 바깥찌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안찌름, 바깥찌름이 뭐냐? 자, 안찌름은요, 중공축이니까 이 안쪽에 구멍이 있겠죠. 구멍 부분의 지름 얘기하는 거고요. 바깥지름은 자, 여기 바깥쪽에 차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의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네를 저희가 D1, D2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외경비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러이러할 때 이것의 내외경비로 옳은 것은 이라든지 아니면 내외경비 구하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틀림 모멘트를 받을 때입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이제 단면 방향에서 봤을 때 얘가 회전하는 힘을 받는다. 이때 이 회전력, 그거를 이제 비틀림 모멘트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때도 축의 지름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비틀림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축의 지름으로서 옳은 것은, 혹은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꼭꼭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T, 비틀림 모멘트는 T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타우가 이제 전달 능력이고요. ZP가 등장을 하는데요. ZP는 Z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중공축 있죠. 중공축에도 이제 ZP가 있죠. 중실축, 중공축 이렇게 ZP가 있는데요. 중실축에서 극단면 계수 말고 앞에서 단면 계수 봤었죠. 단면 계수 Z는 32분의 파이 D 3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반으로 쳐준 거죠. 그럼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6분의 파이 3승이 된 거고요. ZP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저희 중공축의 단면 계수. 네, 이건 지금 여기는 극단면 계수입니다. 극이 빠졌네요. 중공축의 단면 계수가 32분의 파이 D2 3승. 그리고 1 마이너스 x의 4승이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2가 16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면 계수는 단면 계수보다 분모가 절반값이다 곱하기 2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외우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축의 지름 공식은 별도로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굽힘 그리고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축입니다. 네, 이번에도 공식들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여기에서는 상당 비틀림과 상당 굽힘 모멘트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굽힘과 비틀림을 어떤 재료에 동시에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의 회전과 하중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축 자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복합적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림을 따질 때 단순히 자, 이 회전에 따른 비틀림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중에 의해서 하중이 또 비틀림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틀림뿐 아니라
하중에 의한 모멘트도 동시에 고려를 했을 때 그때의 비틀림 값을 저희가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고 합니다.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고 t에다가 2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 값을 구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루트 t제곱 플러스 m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옆에 있는 거는 이거를 제곱 부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빼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한번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상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당 굽힘 모멘트인데요. 굽힘 모멘트도 저희가 하중만 가지고서 굽힘을 생각을 했었는데 비틀림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굽힘 모멘트 구할 때도 상당 굽힘 모멘트 값 M2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 윗부분 루트 해놓고 m제곱 플러스 t제곱 했던 부분 있죠? 이게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상당 굽힘 모멘트를 구하시기 전에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먼저 구해 놓으시면 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상당 비틀림 모멘트 값 플러스만 해주면 되죠. 2분의 1 해놓고 괄호 m 플러스 t 2 이렇게 해주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뭘 하냐? 이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면 앞에서도 지름값 구하는 거 나왔었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모멘트만 작용했을 때 지름 구하는 거 이랬었고요. 굽힘 모멘트만 작용했을 때,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는 지름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당 굽힘 모멘트에 따른 지름값을 구한다면 여기 10.2 뒤에 m 있었죠. 이 부분을 상당 모멘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상당 모멘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에 따른 지름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비틀림 모멘트 값 5.1 뒤에 있는 t 부분을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나오는 값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 구해내시면은 올바른 축의 지름값을 알아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공식을 잘 외워주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숙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